네, 이번 한 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의 보관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정치권 기상도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선일을 정하는 의결이 있을 예정이고요. 6월 3일이 지금으로서는 유력한 선거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10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등의 일반 사건을 선고하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도 이날 함께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총평부터 한 줄 듣고 갈까요? 예, 모두 전환의 한 주가 되지 않을까. 모두 전환. 예, 이제 탄핵 국면에서 대선 국면으로 거의 플러스 이제 개헌 국면까지 예. 가능성이 있고요. 예, 모두 전환의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 치르자 네. 우원식 의장이 제안을 해서 이게 아마 이번 주 내내 좀 네.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윤 대통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아직 관저에서 퇴거하지는 않은 상태고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을 계속 좀 만나는 것 같아요. 주말 동안은 나경원 의원을 만나서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해줘서 고맙다 이런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는데 뭐 좀 더 들어가는 속내가 담긴 말이라고 봐야 될까요? 마음의 준비가 좀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용산 대통령실은 다 기각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참모들도 그래서 직무 복귀 즉시 액션 플랜 같은 것도 다 짜놓고 네. 현충원을 참배하고 갔다 와서 업무 보고를 받고 또 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를 통해서 뭐를 해결하고 뭐 나름대로 확신에 차서 그런 것들을 해놨는데 플랜 B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인용에 대한 대비는 전혀 없었던 것 뭐 같아요. 아예 안 하진 않았겠지만 좀 가능성이 그거보단 기각이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좀 덜 됐을 수는 있겠네요. 네, 적어도 뭐 한 8대2, 9대1 정도라도 그런 플랜 B에 대한 준비도 좀 있었어야 되는데 네. 전혀 없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제는 뭐 국민의힘 의원들 만난 거와는 또 별개로 그 국민 변호인단이라고 해서 일반 국민들이 좀 모집을 해서 했던 것들 있잖아요. 지지자들 모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를 향한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뭐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면서 늘 곁을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상 헌법재판소 단심제니까 불복할 수단은 없습니다만 대통령이 좀 명쾌한 승복 메시지는 내지 않고 그냥 함께하겠다 뭐 용기를 잃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내니까 이게 계속해서 좀 결집을 원하는 바람을 담은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죠. 국민의힘 투톱 권영세 쌍권, 네. 권영세 권성동 이 두 분은 뭐 비상계엄의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그걸 뭐 거기에 개입했던 적도 없고 그러나 당 지도부로서 승복 메시지와 사과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당사자가 아닌데도. 예. 그러니까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께서는 이제 승복과 사과는 좀 해 주시길 바라는 건데 네. 뭐 아직까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마음의 준비가 덜 돼서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파면됐을 때와 요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상당한 차이점이 좀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번이 반탄의 어떤 에너지라든가 여론이라든가 이게 훨씬 강했잖아요. 예. 그래서 2017년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상당한 물리적 뭐 충돌, 뭐 유혈 사태, 뭐 엄청난 적대적 갈등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만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됐어요. 예. 그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단체에서 곧바로 승복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낸 것도 좀 영향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반탄 아스팔트 집회의 두 축이었던 세이브 코리아가 선거 당일에 깔끔하게 입장 정리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반탄 집회에 열정적으로 나갔던 국민의힘의 친윤 의원들도 뭐 비교적 덤덤하게 입장 정리를 하면서요. 네.
그래서 윤 대통령보다는 이제 당사자는 아니니까 빨리 좀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당사자에게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네. 왜냐면, 근데 뭐 네. 보도 보니까 이번 주 수요일에 뭐 관저를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근데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비교해서 좀 늦어진다. 뭐 당장 퇴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일반인들과 섞여 사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다 보니까 경호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은 있잖아요. 그렇겠죠. 예. 거기에는 근데 좀 그걸 가지고 뭐 관저에서 안 나오고 뭐 대통령 놀이 계속 하느냐 야당이 예. 그건 너무 심한 그 정치 공세라고 봅니다. 예. 예. 그러게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선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은 합니다만 조금 그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견 네. 수렴도 꽤 많이 하고 뭐 사선 중진 회의에 이어서 어제도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탄핵에 반대했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서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그 헌법재판소 그 선거 결과가 반탄 의원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거의 뭐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도 더 뭐라 그럴까요? 탄핵 소추 사유가 거의 완벽하게 입증된 뭐 그런 거다 보니까 반발과 반박의 여지가 그때보다는 확실히 좀 약한 것 같아요. 예. 약한 것 같고 그리고 이미 그 쌍권 투톱이 승복과 사과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불복하는 듯한 걸로는 대선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근데 뭐 더 나아가는 손절이라고 하면 뭐 정말로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제명 조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저는 하라는 이제 얘기인가요? 그것도 이미 타이밍을 놓쳤고요. 계엄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뭐 출당시키던가 하는 게 방법이었는데 그때는 또 전혀 다른 쪽으로 움직였잖아요. 네. 지금 와서 뭐 출당하고 뭐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이른바 일부에서는 또 뭐 상황 정치 또는 사저 정치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열혈 지지층들 네. 호소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해 가려고 그러지 않겠느냐 이런 그 가능성을 제기하는데 설령 그 윤 전 대통령께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저는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기 힘든 판이 이미 돼버렸다. 아까 말씀드린 네. 탄핵 선고일 그 2, 3일 안에 그러한 게 확 거의 그 새로운 그 이 구도랄까요? 윤 대통령을 둘러싼.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것과 좀 다른 게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신화로부터 내려져 오는 전통적인 그 지지층들이 있고 예. TK라고 하는 강고한 지역적 기반이 있어서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파면에 대해서 너무 애달파하고 이게 용인하기 힘들고 그래서 그런 어떤 기운이 이어져 갔다면 예. 윤 대통령에게는 그런 콘크리트 지층은 없었거든요. 사실 뭐 비상계엄 전에 지지율만 봐도 네. 지지율이 뭐 좋은 상태였던 것은 아니니까. 네. 근데 신지호 의원이 여기 나오셔가지고 지금 탄핵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어떤 세 가지 그룹이 있다 하셨던 그렇죠. 얘기가 생각나네요. 네. 어쨌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 네. 뭐 이런 공통점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가 안 될 것 같으면 누구로 내야 이길 수 있냐. 이게 네. 지금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는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탄핵은 뭐 이미 이루어져 버렸으니까. 그렇죠. 근데 압도적인 1위 후보랄 분은 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봤을 때. 물론 뭐 누가 좀 순위를 매겨서 이제 순서대로 이제 놓자면은 당연히 1등부터 뭐 5등까지면 예. 있지만은 그 누구도 압도적이라고 할 만한 뭐 30% 넘는 사람은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치열한 경선이 좀 예상이 돼요. 오히려 후보가 난립한 이런 상황 속에서 경선을 좀 흥행몰이를 하면서 치르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오히려 그렇게 압도적 일강이 없다는 게 그리고 누가 될지 정말 예측하기 힘든 이런 상황이 오히려 국민의힘에게는 기회 요인이 저는 될 수가 있다. 예. 그런 발상의 전환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예.
예,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이었죠. 그 파면 선고가 난 게. 그 11시 22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정계의 구도가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대한 OX 구도에서 이재명이라는 인물에 대한 OX 구도로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4월 4일 11시 22분 비포 애프터가 확 달라지는 겁니다. 예. 윤석열 OX가 아니고 이제는 이재명 OX입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 그 탄핵을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의 대다수도 이제는 이재명 OX를 어떻게 우리가 이걸 맞이해야지, 어떻게 대응해야지 그쪽으로 관심이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어요. 예. 네. 근데 이게 대통령을 어찌 보면 당명은 그동안 바뀌어왔지만 소속된 정당으로서 대통령을 두 번이나 이런 식으로 탄핵의 끝을 맞이한 정당이잖아요. 네. 그럼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우리를 믿고 좀 우리가 내세운 후보를 뽑아달라 이렇게 말할 명분이 있습니까? 어떤 논리로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제 지금까지는 다른 거듭나는 과정이 돼야 된다고 봐요. 예. 저는 이번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이 네. 이 개헌과 탄핵의 아픔을 치유하고 거듭나는 과정이 되어야지만 이재명 OX 게임에서 그나마 승산이 있을 것이다. 예. 근데 지금 말이죠. 민주당이 이걸 잘 봐야 되는데 그 관저에서 뭐 며칠 조금 더 있다고 계속 뭐 대통령 놀이하냐 뭐 지지자들한테 메시지 하나 보낸 것 같고 너무 과잉 해석을 해갖고 무슨 또 지금 뭐 또 재구속 필요성까지 얘기를 예. 하던데요? 예, 그리고 뭐 지금 어제 그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안 하고 지금 내란 종식을 해야 될 때 왜 뜬금없는 뭐 개헌 타령이냐, 예. 개헌 그거 뭐 개나 줘라 뭐 이런 뭐 그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많잖아요. 근데 네. 그게 민주당의 속셈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돼서 정치 무대에서 사라졌는데 계속해서 그 여진을 활용해 가지고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를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이 요번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 보면요. 굉장히 고심해서 쓴 흔적이 있고요. 네. 그게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불가피하다는 게 최종 결론이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굉장히 준엄하게 질타하고 있어요. 예. 그 다수 당의 권력을 상당히 잘못 썼다. 오남용했다. 그다음에 뭐 줄탄핵이라든가 입법 폭거라든가 네. 뭐 예산 뭐 이런 것들요. 그거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 거기에 대한 대응을 비상계엄은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요. 윤 대통령이 이 정치 경험이 없는 분이 뭐 되다 보니까 정치로 풀어야 될 거를 군사로 풀려고 한 게 비상계엄이에요. 어쨌든 이유를 제공한 거대 야당에도 네. 책임이 있다는 부분은 헌재 결정문에도 등장을 하니까요. 등장하죠. 예. 그래서 저는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 그걸 정치적인 걸로 표현해 보면 그 결정문이 윤석열과 이재명의 적대적 공생 이거를 사실상 그 거기서 묘사하고 있는 거라고 좀 봐요. 근데 어쨌든 민주당은 이미 파면이 된 대통령을 계속 붙잡고 네.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네. 내란 공범들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왜 책임을 지지 않느냐. 에서부터 재구속해야 된다. 뭐 이런 공세까지 좀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윤석열 OX에서 이재명 OX로 바뀌었는데 이재명 OX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이미 윤석열이라고 하는 분은 정치적으로 끝난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적대적 공생 관계에 있었던 이재명을 이제 새로운 대통령으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OX가 된 건데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자꾸만 파면된 무대에서 이미 내려간 윤 대통령을 다시 소환시켜갖고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게 이재명 측의 속셈이죠.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계속 관저나 사저에서도 계속 메시지 내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좋은 거예요. 좋은 거네요. 예. 네. 그걸 뭐 공격을 해도 되는 거고 예.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막 또 분열을 하면 뭐 더 좋은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민주당이 원하는 그 구도를 자꾸만 클로즈업 시키는데 일정한 소재와 빌미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죠. 예. 근데
일단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서 경선 일정이 나오고 하다 보면 그것보다는 어떤 후보들이 어떤 메시지 내느냐 이게 또 관심이 옮겨갈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거의 독보적인 후보로 보이지만 다른 후보들도 좀 이게 출마 선언하겠다는 사람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일단 9일 정도 네. 내일 아마 대선 공고가 될 거니까 네. 뭐 이르면 내일이고 아니면 9일 정도의 대표직을 사퇴를 할 것 같아요. 여기는 일단 흥행고심을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게 저희들에게는 엄청난 기회 요인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 저기는 굳은 자예요.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네. 이미 굳은 자예요. 이미 뭐 어제 뭐 박용진 전 의원부터 시작하고 뭐 그냥 자포자기 그 비명계 주자들 쭉 나올 거고 네. 재미가 없을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쪽은요 누가 될지도 모르고 뭐 또 10명 이상 뭐 하니까요 경선 그 진행 방식만 그 뭐 미스터 트롯 방식이 됐던 뭐 할 때마다 한 명씩 그 떨어지는 떨어지는 식으로? 예. 뭐를 하든지 하면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네. 다이너믹하게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경선을 좀 이렇게 컴팩트하게 짧게 치르겠다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재미없는 경선이든 뭐든 간에 대선 후보로 빨리 확정이 되면 네. 그만큼 좀 시간을 버는 셈이고 음. 국민의힘은 경선이 좀 이제 진행이 되면 될수록 후보들 간에 또 공방도 있을 수 있고 그 공방이 갉아먹는 공방이 될까 봐 그게 그렇죠. 걱정이죠. 예, 그런 갉아먹는 공방이 뭐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그러나 또 그걸 다 또 당원들과 지지자분들이 보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예. 뭐 저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 민주당은 한 2주 만에 경선을 끝내겠다고 하는데 이 지금 주어진 조기 대선 일정표를 보면은 당내 경선을 한 4주 정도 할 수가 있어요. 예. 예, 4주. 그러면 민주당 2주 하면 국민의힘은 한 4주 해가지고 국민의 시선을 이쪽으로 더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치열한 논쟁과 뭐 이걸 통해서 거듭나는 그 모습을 이거를 보여줘야 돼요 국민들에게. 예. 예. 지난 2017년 대선을 좀 다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네. 그때 후보가 좀 많았어요. 그땐 후보가 당이 여러 개였죠. 당도 여러 개였고 네. 그리고 단일화가 잘 안 되면서 보수부가 난립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 당선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합산과 나머지 후보들을 합해 보면 네. 나머지들 합산이 이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그럼 양대 뭐 거대 양당 간의 어떤 1대1 구도로 치러진다 이러면은 승산이 좀 있는 건가요? 저는 있다라고 봐요. 예, 그 2017년에도 그랬잖아요. 예. 지금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번에 다 출마 예상이 되고 이분들이 다 지금 국민의힘 안에 있잖아요. 그때는 네. 각각 다른 당으로 했는데 그 세 사람 득표를 더하면 52%예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플러스 심상정보다도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분열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패인이라고 하는 진단이 맞는 건데 요번에는 여하튼 이 한 지붕 아래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지고 볶고 뭐 다투고 싸우던 간에 여기서 그런 그 용광로 같은 뭐 그 전당대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경선이. 네. 그래서 그 한 명이 됐을 때 모두가 힘을 합쳐서 뭐 하면요. 저는요. 이재명이니까 질 것 같다라고 하는 벌써 그 대선 포기하는 그 패배주의자들이 당내 일각에서 좀 나오던데 예. 참 그 바보 같은 발상이에요. 이재명 이니까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능하다.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쫓겨나고 예. 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이재명이니까 가능해요. 이재명이니까 가능하다.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네. 일찌감치 당의 어떤 후보로 결정이 됐었잖아요. 대통령의 파면 전부터. 이준석 의원의 어떤 변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없을까요? 나중에 가서 천천히 생각해도 됩니다. 예. 지금 뭐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아직은 국민의힘 후보도 네. 확정이 안 됐으니까. 어제 우원식 의장이 던진 개헌 논의가 아마 이번 주 내내 정치권을 좀 네. 달굴 것 같은데 조기 대선일에 맞춰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 이런 주장이에요. 근데 민주당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하느냐 안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나머지 주자들은 다 동의를 한 상태고. 근데 이 대표 입장에서도
이제는 이거를 더 이상 뭐 대답을 안 하고 피할 수는 없는 이슈 같은데. 근데 어제 뭐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 측근들의 반응을 보니까 뭐 그 개헌 개나 줘라. 지금 뭐 내란 종식할 때지 뭐 예. 갑자기 뜬금없이 뭐 개헌 얘기하냐.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2017년 문재인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 후보 시절에 보면 4년 중임제 개헌이 자신의 뭐 확고한 입장이라고 했는데 막상 박근혜 대통령이 저 파면이 돼갖고 조기 대선이 열리니까 네. 확 바뀌어요. 아니 사람이 문제지 왜 헌법 뭐 헌법이 무슨 죄가 있냐. 예. 그 헌법을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지 왜 헌법 탓하냐. 그러면서 그걸 거부했어요. 네. 사실 그때도 개헌을 해야 된다는 그 목소리가 적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만약에 개헌을 했다면, 예,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2017년에 문재인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랑 대립할 때 분명하게 정치개혁 공약으로 4년 중임제 뭐고 다 내걸었어요. 지금은 무슨 뭐 내란 타령하면서요. 지금 뭐 아직도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 이런 얘기에 동의하는 국민들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뭐 대통령의 어떤 탄핵 선고가 나지 않았을 때는 그런 네. 얘기를 할 때 뭐 아직 완전히 마무리는 아니지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지금도 계속 내란 종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좀 이해는 안 가는 것 그 같아요. 이해가 안 가고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세력이 호헌 기득권 세력이라고 자인을 한 거예요. 호원 기득권 세력이다. 예, 이거는 지금 내란의 불씨가 살아있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예. 근데 자꾸만 그 아까 얘기한 그런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 그러니까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미래 지향적으로 뭔가 이 아픔을 치유하고 예. 승화시킬 생각은 않고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내란 불씨 타령하고 그러니까 호헌 기득권 세력이죠. 오늘부터 아마 기자들이 엄청나게 질문을 할 네.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에게 개헌에 대한 생각을. 근데 대통령의 선고 이전에는 계속 그 개헌 얘기를 하게 되면 이슈가 그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네.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말을 할 타이밍이 아니다 정도로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는 답할 타이밍인데 전해지기로는 뭐 정대철 헌정회장 이런 분들은 본인과 통화에서는 이 대표도 긍정적이었다는 거잖아요. 그 사적으로 통화한 걸 너무 믿으시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이제까지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한 예. 것도 그 다음날 쉽게 그래도 뒤집는데. 헌정 회장님이랑 통화했는데 예, 그건 그럴까요? 모르죠. 근데 네. 저는 여기 이거는 뭐 제가 걱정할 거 아닌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잘못해갖고 보수 내 상당 부분 뭐 한동훈 쪽이라든가 해갖고 다 반대가 되고 계엄을 잘못해갖고 그 포위가 됐잖아요. 예. 완전히. 네. 예. 아주 일부가 이제 자기 지지 세력이 있었지만. 근데 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득권자의 그 수구적인 태도를 보이잖아요. 그럼 개헌 문제로 지금 뭐 정대철 헌정회장도 그렇고 민주당 출신들의 많은 사람들이 개헌의 필요성을 얘기하잖아요. 예. 그 이재명 본인도 얘기했던 건데. 네. 이제 뭐 그렇죠. 앞에 다 저게 그냥 권자가 보이니까 뭐 나 5년 나 일단 채우고 봐야지 뭐 지금 개헌이고 뭐고 이렇게 되면요. 이게 이재명에게는 굉장히 이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악재로 저는 작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뭐 개헌에 대해서 얘기를 좀 안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네.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 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사실 지난달 26일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무죄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네. 조금 더 이렇게 지금의 어떤 입지가 이 정도로 공고하지 않았을 텐데 네. 잇따라 무죄가 좀 나오다 보니까요. 이게 네. 사법 리스크를 다 털어낸 것도 아닌데 좀 털어낸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이거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한 좀 장점이 아닐까 싶거든요. 뭐 장점이지만 그렇다고 뭐 사법 리스크가 말끔히 해소된 것도 아니고 이재명이라고 아니지만, 하는 예. 인물에 대한 뭐 국민적 신뢰가 크게 높아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치는요. 정치를 승부 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누차 반복하지만 그 계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정치로 승부 봐야 될 걸 왜 군대를 동원해 갖고 군사로
했고 그다음에 이재명 그 사법 리스크 있는 거는 검찰과 법원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이 정치 집단으로서 거기에 대한 경각심과 문제 제기하는 건 해야 되지만 거기에 올인하는 건 잘못된 전략이라니까요. 저는 뭐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을 사법 리스크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선거로 정리할 생각을 해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만 계속 얘기를 할 게 네. 아니라 이 대표가 보여주는 정책 면에서의 뭐 오락가락이라든지 좀 그렇죠. 신뢰할 수 없는 네. 뭐 그런 것들 그걸 지적을 해야 된다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